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정력이 세다?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모든 삶의 충동 중에 최고는 바로 성적 충동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을 어그로를 끌면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프로이드가 변태가 된 이유입니다. 프로이드는요, 정신의학, 심리학 이 분야에서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이런 프로이드에게 감히 변태라고 말하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프로이드가 성적 충동,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이드의 이런 사상에 반발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변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사실 프로이드는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1930년에는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아서 독일 최고의 문학상인 괴테상을 수상했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후보로도 여러 차례 거론되었습니다. 독일 문학의 거장 토마스 만은 프로이드를 일컬어 심리학 소설의 대가라고 극찬을 했죠. 프로이드의 가정 환경은요,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콥은 첫 번째 결혼해서 아들 둘을 뒀고요. 나이 40에 20세에 아마리아, 즉 프로이드 엄마랑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리아랑 결혼 후에 총 8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요. 프로이드가 장남이었고 바로 뒤에 태어난 남동생이 있었는데 사망을 했죠. 프로이드는 총 9남매 중에서 셋째였고요. 생모인 아마리아 입장에서는 장남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어린 시절은 가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모직물 사업에 실패해서 프로이드는 빈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무능함과 비겁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새 모자를 쓰고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한 기독교인이 다가와 그의 모자를 진흙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유대인, 너는 이 인도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프로이드는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아버지가 대답했죠. 나는 그냥 모자를 주워들었다. 이 일은요, 어린 프로이트에게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비인은 반유대인주의가 극심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거주지도 제한받았고요. 대학 진학에도 차별을 받았고요. 직업 선택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차별이 대놓고 이루어지던 시기였죠. 기독교인과 유대인과의 단순한 인종차별은 아니었고요. 뿌리 깊었던 문화적 대립, 그리고 종교적 대립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고요. 인류가 아닌 이류 시민이었던 거죠. 프로이드 형제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이 프로이드 형제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의붓 형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젊고 예쁜 우리 엄마가 늙은 아버지 야콥과 한 침대를 쓰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프로이드는 특히 둘째 형인 필립에 대해서 남다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필립은 어머니 아마리아보다 한 살 더 많았거든요. 프로이드의 그 내적 세계에서는 필립을 이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는 프로이드에게 할아버지 같은 위치였죠. 후일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발전시킨 이유는요, 바로 그의 이런 복잡한 가정 환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프로이드는 또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레오폴트 슈타트 김나지움에서 7년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로이드는요, 그리스어와 라틴어도 굉장히 능숙했고요. 이 시절부터 괴테라든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열심히 읽었을 정도로 문학적 소양이 풍부했습니다.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과, 문과 양쪽으로 천재틱했다는 소리입니다.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핵심을 이루는 성적 충동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요, 바로 이 성적 충동이 프로이드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성에 대한 변태성, 어머니를 동경하고 아버지를 극복하려고 한다. 모든 충동의 원천은 성적 충동이다. 바로 이게 프로이드의 성적 충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프로이드의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가 있죠. 밖에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집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권위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게다가 20살이나 어린 여자, 즉 프로이드의 생모 아마리아를 후처로 들였죠. 그런 후에 아마리아에게서 자식을 8명이나 본 거예요. 총 10명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프로이드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정력이 세다?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모든 삶의 충동 중에 최고는 바로 성적 충동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프로이드가 그의 동료라든가 제자라든가 유명한 학자들과 결별한 얘기는요, 좀 재밌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융이었죠. 프로이드의 제자였습니다. 아주 애제자였죠. 프로이드는 융과 만나는 첫날에 13시간이나 연속적으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첫눈에 서로 필이 콱 꽂혔던 거예요. 프로이드는 융을 자신의 왕자이자 후계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융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융은 프로이드에 반해서 독자적인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을 성적 욕망의 저장소로 봤단 말이에요. 융은 인간의 무의식은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창조적인 영역이라고 본 거죠. 신화, 예술, 종교, 철학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무의식에 대대손손 전해져 오는 영역이 있다라고 융은 봤습니다. 집단 무의식, 원형 이런 어려운 얘기 했는데요.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들러의 경우도 흥미진진합니다. 아들러는 사상적 동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이드랑 죽이 잘 맞았어요. 프로이드가 여는 매주 수요일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비엔나의 정신분석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을 정도로 핵심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인간의 핵심 동기를 성적 욕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등감의 극복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다른 길을 가게 되고요. 개인 심리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들이 프로이드와 결별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리비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정말 순수하게 성적 에너지로 본 거예요. 융은 훨씬 더 넓고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로 리비도를 해석했고요. 아들러는 아예 다른 방향에서 권력이지 이런 거를 강조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리비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차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각각 다르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꼭 성적인 충동, 성적 욕망 이런 게 아니었더라도 셋은 결국 각자의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 다 너무 똑똑했거든요. 프로이드는 의사이자 과학자이자 심리학자였죠.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천재였습니다. 또한 그는 초천재적인 예술 비평가였습니다. 그가 한 예술 분석은요, 현대 예술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프로이드는요, 레오나르도의 성 안나와 성 모자, 그리고 모나리자는 다들 아시죠? 이 두 작품을 분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프로이드는 레오나르도의 유년기 경험, 그것이 이 그림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어린 시절에 생모와 이별하고 외부 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이 성 안나와 성 모자를 그렇게 해석한 프로이드의 관점은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성 안나와 마리아는 실제로 레오나르도의 두 엄마를 상징한다고 보았죠. 실제로 두 여인의 모습이 비슷하게 그려졌고요. 성 안나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후에 모나리자의 그 알 수 없는 미묘한 그 미소로 연결된다고 프로이드는 분석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레마초프 형제들도 분석했고요. 미켈란젤로의 모세상도 분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예술 작품들은 다 프로이드가 손을 대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섹스피어 햄릿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지어 해석한 것은 아주 유명하고요. 프로이드가 예술 비평에 있어서 천재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술 작품을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나 미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작가의 무의식, 그리고 심리적 경험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프로이드는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이었죠. 자, 오늘 프로이드 변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론을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술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가의 자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프로이드 보세요. 무능한 아버지, 젊고 예쁜 엄마, 비주류 시민인 자신의 한계성, 거기서 너무나 영특한 프로이드. 자, 어떠세요? 프로이드 내면의 갈등이 조금 짐작이 되시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카프카의 변신을 보시면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가 되었더라. 뭐 그게 다예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이거는 실은 카프카 자신의 얘기고요. 카프카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거구해,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끊임없이 비난했고요. 작품 속에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후에 가족들이 그를 외면하거든요. 이는 실제로 카프카의 본인 자신의 생애를 작품에 투영한 것이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했던 한 인간의 절규를 보여주고 있죠. 우린 이렇게 작품 속에 숨어있는 작가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메시지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는 프로이드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이론이겠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저항, 반박, 이런 거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죠. 기성세대의 갈등, 그리고 어린 세대는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전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바로 이러한 전 인류적인 보편적 가치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2단계에서는요, 그것을 나만의 삶의 철학, 지혜로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다른 창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작품 혹은 문학을 단순히 예쁘다, 좋다,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고 내가 받아들이고 또한 나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저희 첫 책 있죠?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죠. 이 책은요, 기존의 자존감에 대해서 많은 작가분들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좀 더 상위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자존감에 대해 쓴 책들에 대해서 그 도전장을 내밀면서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나와야죠. 뭔가 또 새로운 작가가 나타나서 제가 쓴 책에 반박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책을 또 쓰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과 사상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프로이드는 정말 변태였을까요? 그가 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성적 욕망, 성적 추동,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리비도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 단순한 호기심이나 집착, 그건 아니었고요. 굉장히 가정 환경이 복잡했잖아요. 그런 그의 성장 배경이 그를 성적 욕망에 관심을 갖게 만든 거죠. 프로이드가 똑똑해서 그래요. 아마 똑똑하지 않았으면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저는 프로이드를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프로이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든 작가든 그들의 작품은 그들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들의 작품 속에는 그들의 고민, 깨달음, 아픔, 상처 등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그들의 작품이 진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도 제 책을 내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저희 개인적인 역사, 사생활을 조금 노출을 해드렸고요. 이 노출은 계산되고 의도적인 노출이었죠. 자,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렵고 지루하셨죠? 사실 오늘의 컨셉은 뭐냐면요, 미술작품 해설해주는 도슨트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